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특히 회로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ohm의 법칙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ohm의 법칙은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저항의 성질이라면서 전압 그리고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되는 I는 R분의 V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ohm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ohm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ohm의 법칙입니다. 자, 분수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V는 IR이라는 식으로 분수 없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ohm의 법칙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앞서서 전기전자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이것을 학생들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전기전자 자체에 거리감을 생긴다라고 토로하는 불만을 또는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이 많은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하고 ohm의 법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hm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 사람 몸속에 혈액의 움직임, 심장과 모세혈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심장이고 혈관이 모세혈관 뭐 여러 가지 있었다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모세혈관이 딱 두 개만 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쪽으로 피를 밀어주고 이쪽으로 당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플러스 당겨주는 게 마이너스 1.5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 압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1.5로 밀어주고 1.5로 당기는 이 시스템에서 피가 딱 흐르기 시작하면 피가 이렇게 가면서 이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압력이 떨어지겠죠. 자, 얼마나 떨어질까? 피가 흘러보면 얘가 1.5 떨어질 겁니다. 자, 플러스 1.5에서 1.5 떨어지면 여기 0이 되죠. 이거하고 똑같다고 가정하면 여기서도 1.5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0에서 요 부분에는 0인데 요 부분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5로 떨어져서 결국 이거와 같아지겠죠. 자, 이거와 같아진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1.5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알아서 그렇게 떨어져서 중간에 0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뭐 1밖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 중간이 플러스 0.5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0.5면 이 혈관에 압력이 안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0.5와 마이너스 1.5는 이 혈관을 통해서 압력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어떤 유체가 만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 얼마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피가 흐르면 모세혈관에 알아서 1.5만큼 떨어져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이 어떤 정상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1.5가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죠. 1.5 압력이 떨어진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압력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이게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마이너스 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아까 여기 1.5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1.5 떨어져서 이게 0.5가 될까요? 그럼 여기 1.5가 또 떨어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죠. 서로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압력이 딱 바뀌는 순간 이 모세혈관에는 1.5가 아니고 2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와 같아질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고 이 피가 압력이 바뀌면 여기서 떨어질 것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압력이 결론 지어지는 것 그런 것은 피에 의해서
여기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어떤 사실 하나가 도출됩니다. 무엇이냐면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모세혈관을 지난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압력이 같아져야 되겠죠.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빨아당기는 게 아까 마이너스 2였다면 마지막 저항을 지날 때, 저항체를 지날 때는 그 압력이 이 압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서 시작점의 압력은 모든 저항체를 지나서 끝날 때는 가장 마지막 압력과 전압과 이 되도록 압력이 다 떨어져 줘야 된다는 그 논리가,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회로가 그렇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항을 몇 개 더 달아서 떨어뜨려 줘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되지? 라고 분명히 이것을 이해 못하면 물음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로를 봅시다. 이 회로를 보면 배터리에서 전기가 흐르죠. 근데 저항체가 한 개입니다. 그죠? 이것도 어떤 저항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R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R을 지나서 전압이 전기가 다시 배터리로 들어오죠. 자,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까 우리 심장에서 심장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게 2라고 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이 2가 얘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전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2였다가 전구를 나올 때는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여기와 여기 마이너스 2와 여기 마이너스 2, 이 중간에는 저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니까요. 여기와 여기가 다르지 않아야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그림이 이 그림을 회로로 그린 거죠. 만약에 저항이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있으면 아까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2라 그랬죠. 여기 얘가 지나면서 얘하고 저항이 똑같다면 여기서도 떨어지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로 끝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 떨어지면 어떨까? 여기 0이 되고 여기서 2 떨어졌죠. 여기서도 2 떨어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맞죠. 자, 이렇게 결정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 압력이 변하면 떨어지는 이 크기도 변합니다. 그죠? 떨어지는 크기가 변해서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마이너스 2 이 배터리 전원의 그 가장 적은 전압 부분과 이 마지막 저항을 지난 전압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저항의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회로가 알아서 결정 짓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저항이 변한 건 없어요. 저항은 일정하죠. R로. 단지 저항을 지나면서 전압이 얼만큼 떨어지는지는 이 전원이 변하면서 알아서 회로가 결정을 하게 된다. 요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을 지나면 전압이 떨어지는데 이 전압이 떨어지는 것은 이 회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요거는 요 그림은 아까 배터리가 있고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었잖아요. 이 배터리 말고 여기만 딱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저항이 있죠. 저항의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전압 차이, 전위 차를 그 전압을 여기다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때
전압과 저항을 알면 여기에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알 수 있다라는 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체 회로, 아까 여기 그려놨네. 전체 회로에서 전체 전압과 전체 저항을 알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계산할 때도 쓰는데, 이 부분만 딱 잘라놓고 요 부분만 내가 다른 부분에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 아니면 저항이 몇 개 더 달렸는지 그런 거 몰라도 이 부분에 최소 요 저항을 흐르는 전류는 이 전압과 저항 값만 알면 알 수 있다. 요 부분에도 옴의 법칙이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전압은 배터리에서 어떻게 내가 배터리가 몇 개 있고 아니면 저항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딱 절제적인 값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회로에서 결정된 전압 전압이 감소된 양을 알아야지 이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회로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떨어졌다.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때 2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배터리가 1.5, 1.5로 바뀌었을 때 이거 1.5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게 주어진 경우, 그 주어진 것은 여기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는 회로가 있는데 내가 측정할 수도 있어요. 측정을 해보니까 1.5가 나왔다. 그 말은 배터리가 알아서 그 정도 공급해서 여기서 1.5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지, 여기에 배터리가 어떻게 되든 무조건 여기 전압은 1.5다 이 말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이 일부의 전압이 그런 식으로 떨어지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말은,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은 이 저항 환경에서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다 이미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전류를 옴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리하자면 이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체 회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회로 전체가 결정이 되면 그 각 저항마다 얼만큼 전압이 떨어지는 것은 또 회로 전체에 전기가 흐르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도 옴의 법칙을 적용해도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는 유도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전류값을 유도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전류값을 그러니까 이미 유도된 전류를 계산해서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압과 저항이라는 것은 주어지고 전류가 유도되었다는 말은 이미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결정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몰라도 전류를 알고 저항을 알면 전압을 계산할 수 있다. 또는 혹시나 저항값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전압과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측정할 수 있으면 저항값도 계산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옴의 법칙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자, 이 페이지 하단부에는 약간 기교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합성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저항을 가진 어떤 부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자가 흐를 때 여기서 전압이 감소 또는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이 생긴 게 한 개 더 있다. 그럼 여기서 또 떨어지겠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에 무슨 전압이든 에너지 감소, 에너지 손실이 관심 있지, 이 중간 부분은 관심 없다. 그러면 그냥 이 두 개 한 개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묶어서 생각해도 큰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만큼 떨어졌다. 1V 떨어졌다. 여기서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또 1V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원래 한 개씩 1옴이었는데 이거 두 개 합쳐서 2옴이라도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전자가
이 첫 번째 저항을 무조건 지나야지 두 번째 저항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마치 한 덩어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여기서 고생해서 1V 떨어지고 1V 떨어지면 2ohm짜리에서 2V 한 번에 떨어지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첫 번째 저항을 반드시 지나야지 두 번째 저항을 지나게 되는 경우 이 두 개를 각 저항값을 더해서 마치 하나의 저항처럼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경우를 직렬 연결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직렬 연결된 경우에는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값을 서로 더한 것을 마치 하나의 저항이 어떤 저항값을 가졌다. 이 두 개 더한 것만큼 저항값을 가졌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직렬 경우 말고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는데 그 경우를 병렬이라고 합니다. 병렬. 요거는 이거 병렬이라고 하거든요. 병렬. 자, 병렬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병렬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얘가 저항값이 R1이고 얘가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하나의 마치 저항처럼 단순화 시킬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저항의 저항값은 이 R은 여기 있는 것처럼 R분의 1은 첫 번째 저항값 R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역수를 더한 거를 역수 또는 요거를 R분의 1 더하기 R분의 2 한 다음에 전체 역수 요렇게 해서 요 R 값이 나옵니다. 이걸 자, 여기서 이 두 개 합쳐서 마치 하나의 저항처럼 만들어서 그 저항값 또는 요렇게 하나의 저항처럼 만들어서 그 저항값을 합성 저항이라 그러거든요. 자, 근데 병렬은 직렬과 달리 왜 이렇게 복잡할까? 병렬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예를 들어서 두 개 있다. 이거는 저항이 한 개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당연히 이 전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한 개의 저항만 지나가도 된다라는 점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 두 개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뭐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길은 하나죠. 근데 병렬은 전자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 생겼어요. 자, 길이 두 개 있다는 것은 길이 하나인 것보다 훨씬 전자가 지나가기 쉽겠죠. 즉 저항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의 저항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이거 하나가 10이잖아요. 자, 이걸 지나가는 거랑 전자 입장에서는 얘가 훨씬 지나가기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전자가 동시에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각각 50개씩만 이 10이라는 것을 지나가죠. 그런데 얘는 100개가 한 번에 10을 지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얘가 두 배 힘들다는 얘기죠. 당연히 길이 한 개고 얘는 길이 두 개니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세 배로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얘보다 두 배 힘들다라는 말은 얘는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마치 한 개의 저항이 있는 것과 동등하게 만들려 그러면 이 저항 값 자체를 바꾸어서 5로 바꾸면 이제는 100개가 5ohm을 지나는 게 10ohm을 두 개 있는 거 지나는 거와 동등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두 배 힘들죠. 이것도 얘보다 2분의 1배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동등해진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어떤 한 개의 저항이 있으면 얘는 20과 20의 병렬 연결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을 굳이 이야기 왜 했는지, 왜 했냐면,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아까 병렬 연결에 똑같은 저항을 가진 병렬 연결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10 대신 이번에 10하고 5라고 가져갑시다. 그럼 얘는, 합성 저항이 얼만큼 되냐. 그렇게 저항이 한 개 있다면, 이건 몇 옵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아까 전에 10과 10일 때 10과 10일 때는 합성 저항은 5가 되었죠. 자, 만약에 이게 5라면 이건 10과 10이 5인데 10과 5가 병렬일 때 10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러면 5일까? 얘가 5일까? 얘하고 똑같을 수 있지도 않을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5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5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 이렇게 10하고 10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랑 이거 비교해 봅시다. 전자가 오면 10에서 어느 정도 고생하겠죠. 반은 10에서 고생하고 나머지 반은 반은 딱 아니지만 일부는 10으로 고생하면서 지나가고 일부는 5라는 저항을 가진 경로를 통해서 고생하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얘는 일부는 10 지나가고 일부도 10 지나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교하자면 이 왼쪽 부분은 같지만 오른쪽 5 부분은 얘와 비교해서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전체 전자 입장에서는 얘보단 얘가 수월해요. 즉 10과 5든 아니면 어떠한 뭐 R1, R2 어떠한 R1, R2 병렬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은 가장 작은 저항값보다 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10과 5에서 5라고 생각했는데 5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 두 개가 뿐만 아니라 저항이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도 세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R1, R2, R3라면 R3가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값이라면 합성 저항 값은 R3보다 오히려 더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온 겁니다. R1 분의 1, R2 분의 1 이거의 역수가 합성 저항값인데 아까 10하고 5잖아요. 그 10하고 5를 여기 대입하면 10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은 10분의 3이죠. 그래서 이거를 R이니까 뒤집으면 3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3.33이죠. 그래서 이놈은 5보다 작은 3.333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이 좀 지저분한데 몇 가지만 더 설명하자면 아까 제가 요거 이야기하면서 여기 반 이렇게 하면서 말을 갑자기 바꿨죠. 왜냐하면 여기 반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는 아까 전에 저항이 10이었고 여기는 5였어요. 그죠? 전자가 가다가 10하고 5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10에 좀 정체되죠. 그러면 5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잘 지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5를 통해서 더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항이 낮은 쪽으로 전자가 많이 지나간다. 즉 전류가 병렬 연결된 경우 저항이 낮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회로를 연습할 때 알게 되는 사실인데 이러한 물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엔 저항이 낮은 쪽으로 더 많이 흐른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병렬 연결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로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각각은 2m를 가진 폭이 2m인 통로 두 개가 있으면 이 통로는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4명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라고 가정합시다. 결과적으로는 4명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4명이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8명이 지나가게 됩니다. 8명. 이 결과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자, 이거 두 개를 이 통로 두 개를 붙이면 4m가 되죠. 그러면 얘는 한 번에 8명이 이 통로를 한 개의 통로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 이게 병렬 연결이라는 겁니다. 이 통로는 넓어질수록 더 잘 지나간다. 즉 통로 폭의 역수가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폭이 예를 들어서 2m면 예를 들어서 역수인 2분의 1이 저항이라고 치면 얘는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죠. 근데 얘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항이 더 작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두 통로가 이렇게 붙으면 그 결과적으로 통로에 지나갈 수 있는 수월함을 합성 저항이라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정기적으로 전자 부품 뭐 또는 소자의 일종인 저항기도 결국 전자가 지나가는 통로예요. 다만 그 물질 자체가 저항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통로는 한 번에 통과할 때 면적, 뭐 단면적이 얼만큼 많은 전자를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도록 결정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항 두 개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두 개가 그 두 각각의 단면적이 만약에 똑같은 물질이라면 각각의 단면적이 단면적을 더한 만큼의 넓이를 가지는 다른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의 저항값이 합성 저항의 저항값과 일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합성 저항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유도된 합성 저항값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